The medical people went out to check on Jaron. What's going through your mind at that point? Yeah, I've been in, similar situations. First, it was, Jaren, get up. I hope he's okay. But then it was, hey, like if you're playing, you got to go out there and play. Like team still expects you to go out and win and play good football. It's never, in this league, man, there's never an excuse for your circumstance. I learned that from Coach T. Usually, people don't really care about your circumstance. They just want to see you succeed given the circumstance you're given. So, I've been in similar situations backing up Ben where, he goes down, but he gets up and you're like, okay, you're good. Like your heart drops for a second, you're warming up, but he comes back out there. But when they said it was your ball, my job was just go out there and play good football, the same football I know how to do and been playing all year.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0주차 리뷰 그리고 11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ike if you guys had played better, Ken Dorsey would still have his job. I mean, that's without a doubt. And I take that very personally. It hurts. It hurts a lot to see someone you care about go through a situation like that, and to know that, if I could have done more, if this offense could have done more, we wouldn't have had to do something like that. So, again, it's an unfortunate series of events that have led up to it, and but again, like as much as you can sit here and feel sorry for yourself and you can sulk on what's going on, we got a game to prepare for, and it's 4 days away, so we can't pay too much attention to it. We got to focus on what we can control, and that's our attitude and efforts every time we step on this field in practice and walkthroughs and meetings, and make sure that we're going to be prepared to go come Sunday. 만년 슈퍼볼 컨텐더인 버팔로 빌스가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덴버 브론코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정말 코미디였죠. 덴버 브론코스의 위닝 필드골 시도가 실패로 끝난 듯 했으나 버팔로 빌스의 이 스페셜 팀이 12man on the field 페널티를 받게 됨으로써 이 덴버 브론코스는 다시 한번 킥을 찰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국 이 다시 한번 찬 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덴버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가 있고 나서 버팔로 빌스는 본인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켄 도르시를 해고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버팔로 빌스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버팔로 빌스, 이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4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4개의 턴오버를 기록하고도 이 필드골로 겨우 경기를 이긴 덴버 브론코스도 참 이기긴 이겼으나 대단하다, 정말 이 어글리 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였죠. 분명 아무튼 4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듯이 이 버팔로 빌스 그리고 조시 알렌은 이번 경기에도 1개는 리시버의 손에 맞는 팁된 인터셉션이라고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하나 또 인터셉션을 저지르면서 계속해서 턴오버를 저지르고 있다 라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이 본인들의 리더이자 마이클 라인베커인 맨 밀라노의 부상 이후 리그 최하위급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펜스도 턴오버 때문에 지금 제어가 안되고, 디펜스도 부상자가 많다 해서 지금 제어가 안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팔로 빌스 이 구단 수뇌부들과 감독인 션 맥더머트 감독은 왜 켄 도르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책임을 물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진정 이 버팔로 빌스의 현재 부진이 과연 켄 도르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가, 빌스의 문제가 단순 오펜스 플레이 콜링의 문제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켄 도르시가 이 버팔로 빌스의 작년 시즌부터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되기 전인 한참 전부터
리그 인터셉션 랭킹 1등의 선수였어요. 2018년이든 2019년이든 2020년이든 21년이든 상관없이 조시 알렌은 이미 턴오버 머신이에요. 대신 우리는 조시 알렌 너가 뭐 한 개, 뭐 두 개 인터셉션 던지는 거 괜찮아. 대신 3개,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가져와 라는 것이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의 모토였고 우리 팬들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기대했었잖아요. 이 턴오버에 대한 문제, 조시 알렌의 뭐 인터셉션에 대한 문제, 단순 켄 도르시 이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4개 인터셉션 중에 뭐 쿼터백이 던진 것은 2개, 뭐 나머지는 뭐 펌블도 나오고 다른 문제였죠. 분명히 왜 이 턴오버의 문제를 이 OC에게, 이 코디네이터에게 묻는지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런닝백이 펌블을 하고 리시버들이 펌블을 하고 이것은 팀 전체적인 총체적인 감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들은 분명 언디서플랜된 모습이었고 턴오버 싸움에서 진 이 상황에서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뭐 시간을 잘 벌어주지도 못했고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턴오버를 더욱더 유발해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리그 페널티 순위에 있어서 버팔로 빌스는 5등입니다. 페널티를 정말 올 시즌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단순히 오펜스의 문제가 아닌 팀 전체적인 코칭의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버팔로 빌스는 이것을 켄 도르시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인 션 맥더머트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 먼데이 나잇 풋볼 덴버 브론코스와의 매치업 이 경기는 위닝킥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12맨 페널티도 목격을 했고요. 즉 만약 페널티가 저지르지 않아서 덴버 브론코스의 킥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거뒀다면 켄 도르시 감독은 어쩌면 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페널티 때문에 경기에 패했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페널티야 이 스페셜 팀의 페널티 이 문제가 과연 켄 도르시의 문제였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책임은 감독인 션 맥더머트 감독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션 맥더머트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캔자스 시티와의 챔피언십 경기 그 마지막 13초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한 것처럼 션 맥더머트 감독은 하이 레버리지 상황을 본인 스스로 제어해내지 못하는 감독입니다. 아마 팀 전체적으로는 이 션 맥더머트 감독을 뭐 해고하거나 뭐 비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켄 도르시를 해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션 맥더머트는 우리의 리더이고 감독이고 현재 버팔로 빌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지만 버팔로 빌스는 분명히 실수를 한 게 이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죠. 켄 도르시를 잘랐기 때문에 오펜스는 당장 다음 주부터 반등을 선보여야 하고 다시 한번 슈퍼볼 컨텐더다 매 경기 30득점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 켄 도르시를 왜 잘랐냐고요.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코치가 없어요. 이 션 맥더머트 감독에겐. 본인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레슬리 플레이저는 오프시즌에 팀을 떠났고 본인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켄 도르시는 10주 차에 본인이 잘랐고 OC와 DC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션 맥더머트 감독이 누굴 믿고 그리고 과연 본인이 어디까지 컨트롤을 해내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팀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현재 버팔로 빌스는 본인들이 좀 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긴 한데 더욱더 어쩌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런 로저스의 12월 복귀 의지를 드러낸 뉴욕 제츠가 다시 한번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에게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루징 시즌에 접어드는 제츠가 작년과 사실 오버랩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뭐 디펜스의 힘, 러싱 게임의 힘으로 뭐 초반 선전을 이뤄냈지만 결국 쿼터백 문제 때문에 뉴욕 제츠는 작년 시즌 뭐 연패를 거듭하면서 루징 시즌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올 시즌도 그 모습으로 지금 가지 않나 싶고요. 결국 에런 로저스가 돌아오기 전에 뭐 돌아오더라도 일단 시즌이 끝나 있지 않을까 현재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 제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쿼터백이잖아요.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은 누가 봐도 뭐 작년에도 우리는 느꼈었잖아요. 아, 이 선수는, 이 쿼터백은 버스트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이 주전 쿼터백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가지진 못했다 라는 것을 우린 이미 작년 시즌 판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에런 로저스의 영입 이후 잭 윌슨은 백업 쿼터백의 뭐 넘버 2 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뭐 받아들였고, 또 팀도 그것을 강요하였고, 이 선수는 백업 쿼터백으로서 현재 가치가 있는 쿼터백이지 주전 쿼터백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쿼터백입니다. 그렇지만 뉴욕 제츠,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아, 우리는 뭐 프로그레스를 보고 있다. 뉴욕 제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잭 윌슨을 기용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보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면에 대해서 뭐 구단주와 단장의 뭐 의견이 뭐 본인을 현재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잭 윌슨의 올 시즌, 뭐 작년 시즌 모습들을 보면서 프로그레싱을 느끼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군데도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은 패스를 던지면 인터셉션이 나오고, 패스를 안 던지면 색과 펌블이 나옵니다. 이러한 쿼터백을 어떻게 앞으로도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전으로 기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리그의 다른 백업 쿼터백이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많았잖아요.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조슈아 dobs라는 좋은 쿼터백을 애리조나로부터 뭐 헐값에 뭐 트레이드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뭐 다른 쿼터백들도 있겠죠. 그런데 잭 윌슨을 기용한다. 현재 이러한 책임은, 선택과 이러한 선택들은 저는 뉴욕 제츠에게 있어서 이 팀이 가장 왜 안 되는 팀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팀이 잘 돌아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뭐 구단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감독이라면 분명 다른 움직임을 취해야 됩니다. 뭐 트레버 시미언을 기용한다든지 다른 선택을 해내야만 돼요. 하지만 로버트 살라 감독은 마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양, 뭐 구단주다, 뭐 단장의 의견이다 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드러낼 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로버트 살라 감독은 감독의 포지션이고 본인보다 더 위에 있는 뭐 권력상 뭐 단장이 위에 있거나 또는 모든 것이 구단주의 책임하에 뭐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이 감독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윗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기 시작한다면 로버트 살라 감독은 먼저 선수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라커룸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뉴욕 제츠의 감독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로버트 살라 감독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구단의 말을 잘 들으면 뭐 내년에도 살아남겠지, 감독직 계속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수들에게 먼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절대 감독직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뉴욕 제츠에 뭐 들리는 뉴스 뭡니까? 플레이어 미팅을 하고 있다, 선수들끼리 뭐 미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수들끼리 미팅하는 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선수들의 미팅이 일어난 팀이 어디입니까? 바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예요. 조시 맥다니엘스 바로 잘렸죠? 왜냐? 선수들은 본인들이 뭐 의견과 뭐 판단을 내리길, 이 감독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뭐 새로운 감독을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감독을 위해 뛰는 것이 코치들을 위해 뛰는 선수들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결국 로버트 살라 감독은 저는 아직 시즌을 되살리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을 기용하는 것은 선수들 그리고 라커룸을 읽는 행위이며 그리고 오히려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디펜스 선수들, 뭐 게런 윌슨, 뭐 이런 선수들은 쿼터백 더럽게 못하네. 결국 라커룸을 분열시키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로버트 살라 감독 당시는 구단의 뭐 말을 잘 따르다가 해고가 되든지 또는 라커룸에 잃은 채 해고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당신이 이 팀의 감독이고 리더로서 이 팀이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라커룸을 잃은 채 시즌을 마무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들어요. 앞으로 뭐 다른 구단에 뭐 재취업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구단주의 말을 안 듣고 해고되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이 잃은 채 해고되면 그것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버트 살라 감독 뭐 앞으로 모든 인터뷰나 이런 데 있어서 모든 결과는 감독인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뭐 모든 책임을 혼자 스스로 지어야 하는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올 시즌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의 모습만 보면 진짜 이 감독이 내가 알던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컬처를 뭐 경험하고 짓기 위해서 뉴욕에 부임했던 감독이 맞나, 아니면 단순 뭐 바지사장 허수아비 감독 이러한 칭호를 뭐 계속해서 듣게 되는 감독이었나,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앞으로 다른 모습들을 선택들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이 위치에 대한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네요. 제2의 조 버로우, 그리고 원조 조 버로우죠. 이 신시내티와 휴스턴 텍산스가 격돌을 했는데 CJ 스트라우드의 위닝 컴백 드라이브를 통해서 휴스턴 텍산스가 이 신시내티를 상대로 업셋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신시내티 벵갈스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 타일러 보이드의 이 레드존 터치다운 드랍이 굉장히 뼈아팠을 텐데요. CJ 스트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템파베이를 상대로 신시내티를 상대로 2경기 연속 위닝 드라이브를 이끌어준 이 퍼포먼스는 진짜 드라이브 하나하나당 플레이 하나하나당 따져봤을 때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진짜 뭐 꼬집을 점이 단 한 군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 조 버로우와 CJ 스트라우드의 뭐 유사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두 쿼터백 모두 일단 뛰어난 포켓 패서로서 패스의 정확성 그리고 항상 안전하고 정확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또 엔티시페이션을 기반으로 한 패스 플레이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고, 또 본인들의 뭐 스크램블 능력, 운동신경까지 갖춤으로써 플레이를 연장시키고 또 움직이면서 패스도 잘 던지고 플레이를 연장시켰을 때 본인의 손으로 이 어깨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들이 이 조 버로우와 CJ 스트라우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공통점으로 분명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쿼터백은 결국 정말 육각형 쿼터백이기 때문에 모든 타입의 오펜스, 모든 상황을 플레이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으로서 이 선수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안정성이라는 이 기반으로 한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팀 입장, 뭐 오펜스 플레이 콜러 입장에서 굉장히 이 플레이를 펼치기가 쉽습니다. 매 플레이마다 기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매 플레이를 항상 포지티브한 결과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상대적으로 쉬운 세컨드 다운, 상대적으로 뭐 짧은 야드만을 갱신해야 되는 뭐 서드 다운,
이러한 것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쿼터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이죠. 루키 시즌 쿼터백에게 사실 많은 것을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보통 루키 쿼터백을 뽑아서 이 1년차 만에 이 주전으로 올릴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쿼터백과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만 달라. 그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게만 해달라. 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죠. 하지만 CJ 스트라우드의 경우에는 이 쿼터백과 함께 이기는 것이 아닌 이 쿼터백 덕분에 이기는 것이 현재 모습이 되고 있어요. 휴스턴 텍산스가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CJ 스트라우드의 공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CJ 스트라우드의 현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바비 슬로익,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카일 샤나한 감독의 밑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 휴스턴 텍산스로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을 따라오게 되었죠. 바비 슬로익 이 코치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 정말 많은 모션과 쉬프트, 샌프란시스코처럼 따라하고 있고, 그리고 언더센터 기반의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 이러한 것들에서 이 CJ 스트라우드는 굉장히 편안하게 플레이들을 실제로 펼치고 있어요. 런게임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런 오펜스의 자세들을 디펜스에게 확실하게 경계심을 심어줄 수 있고, 스냅 전에 항상 모션과 시프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쿼터백 입장에서 상대 디펜스를 판독하기에도 쉽고, 그리고 상대 디펜스에게 스냅 전에 혼란을 유도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타입의 카일 샤나한 타입의 오펜스를 현재 휴스턴 텍산스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는 단순히 이러한 샷건 포메이션 기반의 오펜스가 아닌 이러한 다양한 모션과 언더센터 기반의 오펜스를 같이 플레이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더욱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CJ 스트라우드에게 있어서 올해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프트 태클을 꼽고 싶습니다. 레러미 턴실이죠. 마이애미 돌핀스와 휴스턴 텍산스가 빌 오브라이언 감독이 있었던 시절 정말 빅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데려왔던 이 레러미 턴실, 그 당시에는 호구당했다, 레러미 턴실 진짜 이거 뭐하러 영입했냐, 쿼터백도 없는데 이러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이런 레프트 태클이 지금 당장 이 CJ 스트라우드를 성공시킨 가장 큰 자산이지 않나 싶어요. 레러미 턴실, 이 올 프로 퍼스트 레프트 태클이 루키 쿼터백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또 휴스턴 텍산스의 오라인 전체가 정말 이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뛰어넘는 활약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포켓 안에서 본인이 가진 포켓 패서로서의 강점을 잘 선보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이 플레이 컨셉들을 통해서 벌어진 오픈 찬스들까지, 리시버진이 사실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휴스턴 텍산스지만 노아 브라운, 그리고 니코 콜린스, 달튼 슐츠, 이러한 선수들이 전부 기대치 이상의 그런 활약들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휴스턴 텍산스는 생각보다 저력이 있는 오펜스 탤런트를 가진 팀이었고, 이러한 모두의 노력과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CJ 스트라우드는 본인의 이 탤런트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 버로우와 비교를 하자면 조 버로우의 경우에도 데뷔 시즌 이 LA 램스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었던 잭 테일러 감독의 오펜스에서 사실 잘 적응을 해내지 못했죠. 조 버로우는 언더센터 이러한 기반의 오펜스를 생각보다 잘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이 샷건에서 시작하고 본인의 손에서 본인이 마무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이러한 오펜스를 이끌게 되었고, 결국 2년차에 이러한 폭발성을 터뜨리긴 했지만 문제는 이 샷건 기반의 거의 99%를 샷건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오펜스는
결국 그 이상으로는 진화를 하지 못하였어요. 뭐 잭 테일러 감독의 문제겠죠. 뭐 제가 매번 비판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아무튼 이 신시내티 벵갈스는 물론 이 리시버 트리오를 구축하면서 조버루의 짐을 덜어주긴 했지만 일관성 있지 못한 러싱 게임, 올 시즌 신시내티 벵갈스의 뭐 러싱 야드 뒤에서 2등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상당히 의아하실 것 같은데, 일관성 없는 런 게임, 그리고 매번 무너지기 시작한 오라인까지, 조버로가 이 정말 패스 프로에 있어서 강점을 가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 싶어요. 그리고 매번 1레벨 퍼스널을 기반으로 해서 오펜스를 펼치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포메이션, 다양한 퍼스널에서 얻어낼 수 있는 오펜스의 강점들을, 뭐 혜택들을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뭐 조버로우와 어쨌든 CJ 스트라우드, 뭐 시작한 점과 뭐 플레이 스타일, 뭐 이러한 점은 다르지만 결국 두 쿼터백 모두 이 플레이의 유사성, 뭐 탤런트, 뭐 자질, 이러한 것들은 분명 비슷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선수가 더 뛰어나냐, 뭐 이런 것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쿼터백 모두 현재 놓여있는 오펜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도 이 두 쿼터백이, 뭐 비슷한 유형의 쿼터백들이 계속해서 이 멋있는 맞대결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CJ 스트라우드의 성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뭐 전체 1픽, 뭐 전체 2픽,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맞나 싶어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웃긴데,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팬으로서 올 시즌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꼴찌를 해서 베어스가 전체 1픽을 2년 연속 가져가길 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체 1픽으로 원하는 쿼터백을 뽑았으면 하니까요. 그런데 CJ 스트라우드는 전체 1픽이 아니었죠. 전체 2픽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들리는 현재 루머로는 휴스턴 텍산스가 만약 전체 2픽으로 뭐 브라이스 영이 나왔다면 브라이스 영을 뽑았을 것이고, 휴스턴 텍산스에게 만약 전체 1픽의 기회가 있었다면 브라이스 영을 뽑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뭐 들리는 루머로 좀 뭐 사실화 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즉 휴스턴 텍산스는 브라이스 영을 먼저 뽑고 싶었지만 브라이스 영을 캐롤라이나가 데려갔고, 그렇기에 남아있는 CJ 스트라우드를 뽑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CJ 스트라우드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이러한 예시는 2020년에도 있었죠. 2020년 마이애미와 LA 차저스는 투아와 저스틴 허버트 두 쿼터백 중 서로 그냥 남는 쿼터백을 뽑겠다라는 것이 LA 차저스의 전략이었고, 마이애미가 투아를 데려가자 LA 차저스는 남는 애가 저스틴 허버트네 하고 저스틴 허버트를 그냥 픽했어요. 그런데 저스틴 허버트는 그 해 루키 시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상을 받기도 하였고, 그리고 반대로 투아는 뭐 루키 시즌 그 2년차까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의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브라이스 영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브라이스 영 지금은 전체 1픽으로서 뭐 버스트다, 뭐 이 선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단신 쿼터백이다, 뭐 대학에서의 단점이 지금 프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안 좋은 말들을 듣는 반면에, 뭐 CJ 스트라우드는 뭐 충분히 뭐 이러한 쿼터백을 앞으로도 뭐 뽑아야 된다, 뭐 포켓 패스를 뽑았어야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이 정말 대단했고, 결국 쿼터백을 뽑는 것이 뭐 일종의 운도 따라 주어야 하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쿼터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터뜨렸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예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본인들이 이 쿼터백을 뽑은 팀들이 어떠한 환경을 갖추었고 얼마나 빨리 이 쿼터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휴스턴 텍산스는 올 프로 퍼스트 레프트 태클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좋은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뭐 준수한 리시버진, 그리고 뛰어난 오펜스 플레이 콜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CJ 스트라우드가 뭐 더욱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이었겠죠. 반면에 캐롤라이나 팬터스 리시버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아담 딜런이라는 베테랑 리시버를 뭐 FA로 영입하긴 했지만, 아담 딜런 뭐 인터미디에이트 존에서는 뭐 아직도 뭐 경쟁력 있는 리시버지만, 뭐 버티컬 스트레치적인 측면에서
이 선수는 스피드가 이제는 없는 선수예요. 아담 딜런의 경우에는 공을 던질 뭐 20야드 이상의 패스를 던질 선수가 브라이스 영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오펜시브 라인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 패스 프로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오펜스 플레이 콜링의 문제까지 감독인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시즌 중반이 되자마자 이 플레이 콜링 권한을 이 토마스 브라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넘겼듯이 이들은 현재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그리고 이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LA 차저스도 똑같아요. 분명 시장은 저스틴 허버트가 정말 뛰어난 쿼터백으로서, 엘리트 쿼터백으로서 빨리 도약함으로써 마이애미의 투아라는 쿼터백의 픽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증명됐어요.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 돌핀스는 LA 차저스보다 훨씬 뛰어난 오펜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펜스를 이끄는 쿼터백은 바로 투아예요. 투아는 뭐 시즌, 데뷔 시즌, 그리고 2년차 시즌 분명 좋지 않은 쿼터백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뭐 상위 라운드 쿼터백과는 달랐고 부상도 굉장히 잘 당하고 분명히 실망스러운 선수였죠. 하지만 뭐 마이크 맥다니엘스 감독을 만나고 뭐 타이리 킬을 얻게 되고 오펜스가 본인을 위한 그런 오펜스로 꾸려지게 되자 투아는 뭐 몇몇 뭐 열렬한 신도들에 의해서 뭐 MVP 후보로도 꼽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패스 레이팅이나 뭐 터치다운이나 이러한 스탯적인 측면에서는 투아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쿼터백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즉 브라이스 형이 뭐 버스트다, 우리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CJ 스트라우드가 앞으로도 브라이스 형보다 더 뛰어난 커리어를 가질 것이냐, 이것도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쿼터백을 전체 1픽으로 뽑느냐, 전체 2픽으로 뽑느냐, 누가 더 성공을 할지 우리는 가능성을 알 수 없어요. 먼저 우리가 쿼터백을 뽑기 전에, 그리고 이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쿼터백을 둘러싼 우리 팀 자체를 먼저 좋은 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능성을 올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에도 뭐 단순히 뭐 캘럼 윌리엄스, 뭐 드레이크 메이 이러한 쿼터백들 누가 우리 품 안에 안길 것이냐, 이러한 것들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이 쿼터백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팀을 먼저 건설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 쿼터백들의 성장의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인데요. 카우보이스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10.5의 현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홈에서의 댈러스 그리고 원정에서의 댈러스는 분명히 다른 팀이에요. 홈 댈러스는 진짜 뭐 양악 전문, 뭐 모든 경기 뭐 20점 차 이상 승리 뭐 이러한 팀이지만 원정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 패배를 하였고 또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패배를 하였고, 올 시즌 원정에서 댈러스는 스프레드 커버가 2승 3패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만약 홈에서의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 원정에서 약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당황시킬 만한 팀이냐 라는 것이 이 경기 스프레드의 관건인데, 비슷한 성적을 거두어도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분명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좀 다른 팀이죠. 경기력 자체가.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과연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 마이카 팔슨스를 뭐 이겨낼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마이너스 10.5를 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 1시 경기, 뭐 가장 큰 빅매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이 브라운스 홈에서, 브라운스가 탑독입니다. 무려 드션 왓슨의 시즌 아웃 부상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스 마이너스 1.0. 일단 드션 왓슨이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뭐 어깨 부상이라고 하는데, 올 시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은 올 시즌 모든 것을 걸었던 팀이에요. 드션 왓슨의 내년 시즌부터의 캡 hit이 6,400만 달러입니다. 향후 3년간. 내년 시즌부터. 올 시즌은 1,900만 달러밖에 되질 않았는데, 즉 올해 좀 땡겨 썼죠.
올해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망했어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그냥 망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드셔너스는 6,400만 달러를 주고 쓴다는 생각은 진짜 저는 팬도 아닌데 진짜 눈앞이 아찔하네요. 그 부분은. 근데 이러한 브라운스에게도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어쨌든 언더독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저번 주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부상, 쿼터백도 부상을 당했지만 이 양 태클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빠졌죠. 그런데도 이들은 러싱 게임을 성공을 거두었고, 그럼에도 이들은 터치다운과 역전을 성공을 했어요. 즉, 이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이 쿼터백이 누가 됐든, 러닝백이 누가 됐든, 라인맨이 누가 됐든 이 저력의 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떤 선수가 오냐 관계없이 꾸준히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이 현재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좋은 디펜스와 더불어서 말이죠. 경기는 케니 피켓을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죠. 저번 주 스틸러스도 패커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과연 이 팀이 진정 6승 3패 팀인가? 저는 절대 이 현재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6승 팀이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아마 마이크 텀린 감독의 정말 어마어마한 코칭 능력 덕분이지 않나 싶은데, 이대로라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선전은 금방 거품이 꺼질 때가 됐어요. 어쨌든 맥캐나다 오펜시브 플레이 코디네이터를 연임하는 계속해서 팀은 지키기로 하였고, 단조로운 오펜스 그리고 케니 피켓도 우리가 프리시즌이나 오프시즌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디펜스의 힘, 감독의 힘으로써 이 앞으로 남은 시즌을 이끌고 가기에는 스틸러스는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스에게 언더독으로 잡혔는데, 일단 이 경기는 이 브라운스의 쿼터백이죠. 이 DTR이 다시 한번 경기를 나서게 되는데, 저번 주 이 시즌 초반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상대했던 DTR은 이 프리시즌 활약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말 3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에이든 오코넬,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우처럼 첫 이 정규 시즌 게임을 죽을 써도 두 번째, 이 세 번째 경기를 치러 나가면서 이 페이스, 본인만의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혹시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것은 좀 목격을 해야지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DTR은 분명 이 굉장히 치열하고 피지컬한 터프한 매치업,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틸러스가 다시 한번 이 브라운스를 상대로 어글리 윈을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스틸러스 플러스 1.0입니다. 다음은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 이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경기인데요. 라이온스가 마이너스 7.5입니다. 홈에서. 일단 타이슨 베전트가 이 라이온스 원정 경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베어스가 최근 디펜스의 수치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 저번 주 LA 차저스의 디펜스를 개박살 내면서 우리 팀의 오펜스 아직도 최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제 픽은 라이온스 마이너스 7.5입니다. 다음은 LA 차저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그린베이가 홈에서 플러스 3.0 언더독인 상황입니다. 그린베이의 경우에는 저번 주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상대로 러싱 게임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패했죠. 조던 러브와 이 리시버들의 이 호흡과 시너지가 전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 그냥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짐 슈왈츠라는 DC 하나 바꿔서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만들어낸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예시를 보면은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르세요.
그냥 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줄 코치를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LA 차저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이 라이언스를 상대로 정말 디펜스가 엄청나게 깨졌는데 본인의 팀 감독이 디펜스 코치 출신이고 또 디펜스에 수많은 돈과 뭐 드래프트 픽을 투자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펜스는 매년 꼴찌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입니다. 이 라이온스를 상대로 작년 본인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이 와일드카드 경기, 잭슨빌 제기어스의 승리의 폴스다운 플레이 콜링을 상대로 또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감독으로서 굴욕적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들을 물먹인 그 플레이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따라했는데 그대로 또 터치다운에 연결되었던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경기는 그래도 저스틴 허버트가 있는 LA 차저스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차저스는 분명 이러한 타입의 경기를 또 이겨주면서 또 스탯 세탁을 해주는 팀이에요. 제 픽은 LA 차저스 마이너스 3.0이고요. 이 경기 언더오버가 기준이 44점인데 그린베이 패커스의 러싱 게임은 LA 차저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분명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LA 차저스의 오펜스도 패커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게 저는 오버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이 홈에서 마이너스 5.0의 라인을 가지게 됐는데요. 일단 물이 오른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성공적인 복귀를 한 카일러 머레이는 저번 주 경기에서 애틀랜타 팔콘스와의 경기에서 아직도 잘 뛰어당겼어요. 정말 잘 뛰어당기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엄청나게 강한 어깨를 통한 패스들을 마음껏 뿌려내면서 성공적인 복귀 제 개인적으로는 잘 치렀다고 생각이 들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이 어쩌면 시즌 후반 이 고춧가루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일단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이 조슈아 dobs가 이끌었을 때에도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었죠. 하지만 경기 후반에 있어서 탤런트의 열세, 체력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한 팀이었고요. 하지만 카일러 머레이는 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슈아 dobs와는 다르겠죠. 이 스스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쿼터백이고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 특히 서드다운 디펜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텍산스인데 과연 머레이를 잘 막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네요. 제 픽은 애리조나 플러스 5.0입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 굉장히 치열한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이죠. 제규어스 홈에서 제규어스가 마이너스 7.0의 스프레드 라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는 저번 주 풋볼이 아니라 소꿉놀이를 보여주었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어수선함이에요. 언디서플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은 정말 완벽한 경기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완벽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인데 무언가 경기 중반만 되면은 나사가 빠집니다. 선수들이. 그리고 감독들까지 코치들까지 다같이 나사가 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진정 슈퍼볼 컨텐더로서 불리고 싶고 디비전 우승을 정말 자신있게 하고 싶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교정을 해내야 되겠죠. 어쨌든 탤런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정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극복해낼 수 있지만 또 극복해내기 어렵기도 한 요소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테네시 타이탄스는 데릭 헨리 이들의 런더볼 옵션이 막혔을 때 굉장히 단순한 팀이 되어버렸고 또 윌 레비스라는 루키 쿼터백도 사실 런게임에 도움 없이 이 루키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이 템파베이를 상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잭슨빌 제규어스는 한번 무너지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픽은 타이탄스 플러스 7.0입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입니다. 돌핀스 홈에서 마이너스 13.5라는 뭐 어마어마한 스프레드 라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 칩스에게 패한 이후 바이윅을 가지고 홈으로 돌아온 마이애미 돌핀스예요. 굉장히 많은 뭐 여유와 이 체력적인 뭐 휴식 다 취했겠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우에는 2주 연속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해고된 이후 연승을 거두면서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물을 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더스가 치유가 될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급속히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들의 오펜스는 리그 최고의 포텐셜을 가졌어요. 레이더스의 경우 좋은 흐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2주 연속 승리를 거둔 상대들은 뉴욕 자이언츠, 뉴욕 제츠였어요. 거품이 꺼진다면 확실히 꺼질 경기이지 않나 싶고요. 제 픽은 돌핀스 마이너스 13.5입니다. 다음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입니다.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 워싱턴 홈에서 마이너스 9.0입니다. 굉장히 큰 스프레드인데, 일단 한 차례 펼친 이 맞대결에서 뉴욕 자이언츠가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당시에 워싱턴은 더 못했죠. 뭐 형편없는 자이언츠보다 더 못했던 워싱턴이었고, 그런데 일단 뉴욕 자이언츠가 사실 지금 너무나도 그 경기 이후로도 더욱더 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점, 뭐 모두가 뭐 이탈리안 출신의 이 토미 디비로를 탓하고 있는데, 토미 디비로와 데니얼 존스, 사실 뭐 EPA나 이런 생산성으로만 따지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뉴욕 자이언츠가 그만큼 망했다는 거죠. 뭐 내년 시즌에 뭐 쿼터백을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지만 데니얼 존스의 뭐 3,600만 달러 계약 안고 가야 돼요. 뭐 이미 개런티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과연 뉴욕 자이언츠가 뭐 내년 시즌 뭐 쿼터백을 뽑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안 뽑으면 어쩔 건데, 안 뽑으면 데니얼 존스 4년 함께 할 거야?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노답인 상황이겠죠.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샘 하웰이라는 이 쿼터백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뭐 이 쿼터백으로서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워싱턴이 이 샘 하웰에게 만족을 할지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팀을 승리로 이끌 수는 있는 쿼터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저번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워싱턴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근 두 팀의 이 스프레드 커버 상황을 봤을 때 워싱턴이 분명 더 좋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픽은 워싱턴 마이너스 9.0입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벅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인데요. 나이너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12.0, 굉장히 큰 스프레드죠. 저번 주에 일단 잭슨빌 제기어스를 상대로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현재 다시 한번 이 체이스 영의 합류 그리고 바이윅으로 인한 뭐 휴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슈퍼볼 컨텐더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템파베이 벅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테네시 타이탄스를 상대로 런 디펜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경기를 이 매니지먼트 하는데 뭐 바탕이 되면서 좋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일단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일단 러싱 게임에서 테네시 타이탄스와는 분명히 급이 다르죠. 테네시 타이탄스는 좀 뭐 데릭 헨리 기반으로 한 좀 한방향성의 러싱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러싱이 안 풀리더라도 패싱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프론트 7, 체이스 0까지 합류한 이들의 D라인은 베이커 메이필드가 진짜 패스를 아예 던질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탤런트 진이에요. 올 시즌 템파베이 벅스는 원정 경기에서 모든 경기 스프레드를 커버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점수 차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템파베이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아마 모두가 다 이러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모두가 했을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이너스가 다시 한번 슈퍼볼 컨텐더의 포스를 보여주면서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나이너스 마이너스 12.0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이번 주가 진짜 디비전 라이벌 경기가 많네요. 뉴욕 제츠와 버팔로 빌스. 빌스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고 빌스가 마이너스 7.0의 현재 페이보릿인데 일단 켄 도르시를 해고한 버팔로 빌스. 이 해고를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는데 하필 상대가 정규 시즌에 이미 한 차례 맞붙으면서 패배를 거두었던 뉴욕 제츠예요. 디비전 라이벌인 뉴욕 제츠는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우리가 비록 제길슨이 쿼터백이고 못하더라도 쉽지 않은 경기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전 경기에서 보여주었고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현재 너무 좋지 않은 페이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뉴욕 제츠의 오펜스가 정말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브리스 홀을 기반으로 한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잭 윌슨에게 최소한의 패스를 던질 수 있도록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저는 또 한 번의 업셋 기회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경기는 턴오버 싸움, 즉 경기에 중간중간 나오는 이 모멘텀 상황 속에서 어떤 팀이 그 기회를 자기 것을 삼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시 알렌이 턴오버를 끊고 완벽한 경기를 펼칠지 아니면 잭 윌슨이 계속해서 못할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경기인 만큼 저는 디비전 라이벌 분명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고 근소한 차이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뉴욕 제츠 플러스 7.0이고요. 오버 언더 기준이 39.5인데 두 팀 모두 오펜스가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시애틀 시웍스와 LA 램스의 홈에서 램스가 플러스 1.0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현재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데 일단 램스의 경우에는 매튜 스태포드가 부상 이후 다시 한번 주전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이전에 정규 시즌 1주차 맞대기로 해서 봤듯이 LA 램스라는 팀은 시애틀 시웍스에게 있어서만큼은 뭔가 알 수 없는 상성상의 우위를 가진 팀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홈 경기에서 이 매튜 스태포드가 복귀를 한다라는 점 분명히 LA 램스의 승리를 꼽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분명히 매력적인 픽이에요. 그런데 매튜 스태포드가 또 한 번 hit을 당했을 때 색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부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큰 불확실성에 저는 걸고 싶진 않습니다. 시애틀 시옥스는 분명 올해 성적만큼 실제 경기력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저번 주 워싱턴 상대로도 겨우 이겼죠. 그런데 새롭게 영입한 레오나드 윌리엄스 이들의 D라인, 생머신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램스의 O라인을 몇 번 기회를 창출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매튜 스태포드를 흔들었을 때 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코너백들마저 가졌죠. 제 픽은 이번만큼은 시애틀 시옥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사실 이 매치업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몇 주 전에 했지만 이제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매치업이 됐어요.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인데요. 덴버가 홈에서 마이너스 2.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은 두 팀 간의 대결이죠.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 동안 디펜스가 턴오버를 무려 9개나 가져왔을 정도로 이 시즌 초반에 역대급 최악의 디펜스다 라고 불렸던 이 디펜스가 제 모습을 좀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고 러셀 윌슨, 이 러스의 경기력은 논란이 있겠지만 잘하진 않죠. 분명 좀 스탯 세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컴플리션 퍼센티지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게 끌어올렸고, 그리고 인터셉션과 터치다운 비율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공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중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이 좋은 코치진 덕분에 위닝 컬처를 앞세워서 조슈아 dobs와 함께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킹스는 최근 5경기 연속 이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고 있고, 덴버의 경우 홈 페이버릿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징크스가 깨질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슈아 dobs의 기적이 과연 썬데이 나잇 풋볼, 이 프라임타임 매치업까지 이어질지 확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홈에서의 덴버, 이제는 좀 반전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덴버 브론코스 마이너스 2.5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번 주 가장 큰 빅 매치업이죠. 먼데이 나잇 풋볼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 시티 간의 경기인데요. 칩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3.0에 현재 탑독인 위치인데요. 슈퍼볼 리매치죠. 올해 슈퍼볼 리매치였고, 이 매치업은 이 경기 이후 내년 2월 달에 다시 한번 슈퍼볼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두 팀 모두 강팀이고, 물론 양팀 모두 작년급의 그런 정말 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단판전에서 이 두 팀은 그 어느 팀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캔자스 시티의 경우 현재 슈퍼볼까지의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리시버진입니다. 아직도 리시버진을 찾고 있고 헤매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패트릭 마홈스의 경기력도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엔 백 세븐이겠죠. 라인베커진이 통째로 교체가 된 올 시즌 분명히 부족한 라인베커진을 보여주고 있고, 세이프티진도 데리우스 슬레이, 제임스 브래드버리, 이런 걸출한 코너백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세컨더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두 팀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다른 쪽에서의 힘을 가졌고, 약점들을 잘 노출시키지 않는 타입의 경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감독들, 코치들을 보유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팀이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다. 굉장히 서로 체력적으로 그리고 준비 시간이 길었다라는 점은 정말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는 현재 물이 오는 상황이고, 이들의 가장 큰 디펜스의 원동력은 저는 태클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너백, 세이프티 전부 태클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젤런 헐츠라는 이 러싱 쿼터백이 과연 필드 위를 쉽사리 돌아다닐 수 있을까? 캔자스 시티는 그렇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캔자스 시티의 코너백들이 얼마나 뛰어나든, 또 반대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AJ 브라운이라는 모든 공을 다 한 손으로든 잡을 수 있는 이러한 타입의 리시버가 있고, 디반테 스미스라는 한 2초 만에 세퍼레이션을 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리시버도 있고, 반면 칩스의 경우에도 과연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트래비스 켈시를 막을 수 있는 라인베커, 세이프티, 코너백, 과연 누가 켈시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공략해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가졌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각 팀들의 그런 약점들을 얼마나 잘 파고드느냐에, 그리고 그 기회를 레드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이끌어내서 필드골이 아닌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경기의 승패 자체는 일단 바이윅 이후에 정규 시즌 21승 3패, 진짜 엄청난 기록이죠. 앤디 리드 감독의 바이윅 이후 승률이 미친 수준이에요. 저는 바이윅 이후에는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사실 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가 만약 난타전으로 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리시버진이 떨어지는 캔자스 시티 칩스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가 만약 언더 타입의 경기가 펼쳐진다면 저는 오히려 디펜스가 더욱더 좀 촘촘하고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캔자스 시티에게 승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매치업의 승자가 누가 되었든
일단 원 포지션 차이 이상의 격차는 벌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뭐 4점 차, 뭐 이 정도 5점 차 정도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위닝 필드골 하나 정도로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뭐 앤드리드 감독을 상대로 걸고 싶진 않지만 이 포인트를 택하겠습니다. 제 픽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플러스 3.0입니다. 네,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11주 차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경기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경기 한 경기 각 경기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we talk about the will to win. Well, let's eliminate the will to win and think about the will to prepare to win, because the preparatio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will. That everybody wants to win, but not everybody wants to prepare to win, and to prepare to win, and to prepare to win, and to prepare to win.